그게 2012년도인데 그때부터 이제 정치와 환경 정책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 10여 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도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각자 이렇게 실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 또 산업계, 기업들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틀들을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하고, 설계도 중요한 만큼 잘 실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일단 설계를 어떻게 잘 할. 그러면 마포구 그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다 마포구 주민이실 텐데. 생활 폐기물로 음식물 빼면 뒤에 이제 자료 일단 40%좀 넘어요. 근데 오늘 서울시가 발표를 했어요. 그 전처리 시설 도입을 하고 뭐 2050년도인가 35년도까지 뭐 79%까지 올리겠다라고, 플라스틱 중심으로. 근데 그 서울시 통계가 60 몇 프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 수치도 잘 이렇게 재조정해 보면 훨씬 낮아져요. 그러니까 마포구 우리 지금 시각적으로 쟁점되고 있는 마포 소각장 같은 경우가 5개 구가 쓰고 있어요. 이게 그 광역 소각장이다 보니까 뭐 용산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용산구, 중구, 마포구 이렇게 등 5개 정도 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음식물을 제외하고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25%부터 52%까지 있어요. 되게 낮은 거죠. 그러면은 이 재활용률을 높이게 하는 방식은 뭘까요? 저기 90%까지 하신 분은 저거 유지만 해도 성공하시는 거고, 여기 60%하고 50% 미만이 저는 아주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이제 올려야 될 것 같고, 여기 70% 약간만 노력하시면 되는 건데, 의외로 사실은 그런 숨은 통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가 너무 과도한다든지, 사업장 폐기물에서 유가성 같은 돈이 되어지는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폐기물들은 되게 잘 되는 편이죠. 근데 돈이 싼 저렴한 생활 폐기물 같은 게 잘 안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폐형광등, 평광등이지만 폐형광등 같은 거는 유가성이 되게 낮은 거죠. 그런 가격이 낮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이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의 3주체를 얘기해요. 가계, 기업, 정부. 그 얘기해요. 가계는 우리 일반 가정이고, 기업, 정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질문 또 한번 드려보면, 가계, 기업, 정부인데, 이 폐기물의 자원순환 경제 또는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뭐 쓰레기 제로 사를 만들 생활 폐기물을 뭐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면 가계, 기업, 정부의 비중 어느 정도의 그 책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비중을 두고 있는지 뭐 고민하셨다 보니까, 자, 그럼 가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관없이 다 통합하는 거예요. 가계, 기업, 정부 하면 100%라고 하면 비중이 어느 정도 얘기해요. 오염 유발자의 책임, 생산자 책임의 원칙, 오염을 유발하는 사람의 책임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만, 생활 폐기물에 한정해야 되지만, 그걸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폐기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순서대로 하면 이제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자원을 이제 채취하죠. 발굴하고 광산에서 또 나무를 이용하거나 천연 자원들을 이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채취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소비하고 폐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 과정에 누가 하냐는 거예요. 소비자는 소비자는 아까 4단계로 하면 일부잖아요. 4분의 1이잖아요, 벌써. 그냥 단순하게 책임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페트병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비닐 떼어내는 거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그걸 비유를 하자면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뚜껑에다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병뚜껑에다만 제품 명품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그 공정 비닐에 떼는 점 찍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그 음료수 병 떼는 딱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에 공정을 하려고 하면 이만한 기계, 엄청난 기계 하나에 공정이 하나 새롭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 비용이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소비자 그 책임이 마치 소비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5천만 국민들이 다 고생하는 건데 페트병 만드는 기업은 100개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100개라는 기업이 생산자의 책임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굳이 막 매번 뛸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신문 같은 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딱 정착이 됐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정부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생산자들한테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적게 할 건지에 대한 제도 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제도를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통 아주 우리나라에서 상위 1%에 있는 분과 하위 1% 있는 분이 분리수거를 안 해서 벌금을 부과해요. 그럼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위 1% 있는 분들은 비용이 별로 부담이 없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과속을 하잖아요. 그럼 소득별로 우리나라는 7만 원이에요. 그럼 소득별로 달라요. 그래서 그 소득이 높은 상위 1%는 과태료가 수백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속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소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이제 생활용품들, 우리 생활용품만 얘기를 하게 되면 생활용품에 대한 그런 책임들을 기업들한테 부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많이 비용을 투자해야 되지만 투자한 만큼 또 이윤을 이제 벌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비용이 들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그걸 역진성이라고 하죠. 기업한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죠. 아니면 폐기물 부담금을 이제 부과를 하죠. 근데 그거를 다 온전히 안냐?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 그거를 일부 이제 제품에다 가격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종의 n분의 1 해서 적정하게 유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6대 3대 기업이 최고 많은 게 4%, 40%, 저는 70%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쿠팡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생활 폐기물 약간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면 쿠팡에서 나오는 택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쿠팡에서 받은 다 비닐에다가 저희들이 뭐 슈퍼나 마트에서 가는 생활용품보다 쿠팡에서 나온 그 포장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도가 없냐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푸드 시스템과 관련돼서 없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포장지 만드는 데서 규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규격을 만들려고 한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로비가 있어요. 상상 외로 로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쪽에 여의도 가보면 어디로 하면 성미산 학교보다 더 만한 정도의 크기 건물에 한 400명 정도 그 제약회사 국회 담당자들이 있어요. 상상해 가세요? 그리고 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정과 관련된 업체들이나 제가 폐기물 업체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제도 안에서는 숨은 이해관계들이 다 있어요. 딱 한 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LED 등으로 바꾼다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폐형광등 만드시는 업체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3년 뒤에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을 하면 그 경우는 망하는 거죠.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산업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LED 등으로요. 근데 아까 푸드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럼 포장지를 2중으로 할 거냐, 3중으로 할 거냐. 홈런볼 혹시 최근에 뭐 썼어요? 옛날에는 플라스틱이었다가 지금 종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2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세잖아요. 그거 안 따라가면 뭐 기업 ESG 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낮춰주고 하니까 그거 바꾸는 거라고요. 무려 한 짧게는 10년.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은 생산 공정 안에서 그런 제도 바꾸는 데도 엄청나게
저는 이제 이해관계자로서의 뭐 합법적 내에서 로비를 하겠죠. 뭐 불법적으로 하면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고 이제 그거는요. 근데 합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 시민들은 어떠냐는 거죠. 만약 여기 있는 분, 여기 참석하신 분들 또는 이 방송을 또는 이 라디오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열정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환원하거나 아니면 가족, 마을 단위로 이렇게 환원해서 바라봐요. 근데 이거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 되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하부적인 것들을 감량 순서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배달 문화가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그런 경제 시스템이 맞는 거냐. 그럼 심야 노동 하시잖아요. 심야 노동은 2012년도에 제2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요. 세계 WHO에서요. 근데 쿠팡 대부분 이제 발암물질 심야 배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폐기물을 우리가 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할 때 그 목표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니까 플라스틱은 제2의 석유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서 플라스틱을 없애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이제 목표 내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쓰레기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자원순환이고 그걸 재활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원 채취량이 줄어드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 그 지구적 경제 시스템이나 그런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거시적 또는 지구적 담론 속에서 이 문제를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작은 소시민적인 감정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니 우리 가족들의 뭐 그런 이 좋은 습관을 들이겠다고 하는 아주 이제 소박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를 쓰레기 문제를 자치시대에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제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마포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고민할 거냐라고 하실 때 첫 출발은 개인의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개인 점수가 얼마냐를 물어봤고 두 번째는 이거와 둘러싼 경제 시스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들이 어떻게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역할들이 배분이 돼야지 자치라는 게 나오죠. 자치 그 자체가 뭐냐면 시민에 의한, 주민에 의한 정치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의도에 약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5천만 명의 인구에 대별을 하면 너무 적은 수예요. 뭐 유럽의 선진국에 이게 비교를 하면 한 500명까지 국회의원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제 사람의 대변인. 근데 기초단체로 내려가면 어떻죠? 마포구에 구의원이 몇 명 있죠? 저도 정확히 몰라요. 강의를 준비하는데 허투루 준비한 거죠. 한 15분인가? 한 18명. 예, 18명, 예, 19명. 20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이 의견을 이제 우리 반영을 해주고 만들어가는 것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법이 아니라 조례라고 하죠. 지방정부가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구의원이 만드는 게 있고 시의원이 만드는 게 있고 또 도의원이 있죠. 그 도의원이 만드는 이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조례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건지. 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계, 기업, 정부라고 했을 때 자치라는 것들은 시민에 의한 정치인 거죠. 생활 정치. 실천 과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라고 아까 정부가 7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은 또 곤란한 질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100으로 했을 때 몇 대 몇으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대4 정도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앙이 6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4라고가 아니라 역으로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권한은 생활 폐기물이나 쓰레기 폐기물 전환은 지자체한테 다 이양이 됐어요. 그 법제도 시스템 내에서 보면 80% 정도가 사실상 지방 정부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 비중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7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이 자치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야 해야 되고 그런 비중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예? 어느 때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건의할 사항이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반장한테 예? 팀장한테 아니면 친구 동료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권한과 역할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이게 정부의 권한인지 또는 기업의 책임인지 일반 소비자의 책임인지 즉 가게가 소비자입니다. 그런 소비자의 책임인지가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자기와 아주 좋은 자세죠. 자기가 먼저 예? 성찰하고 실천하고 변화시켜야겠다는 시민의식은 되게 좋은 거지만 이거가 좀 더 시스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 시스템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울에서 나온 폐기물은 서울에 처리하고 마포구 경기도에서 난 폐기물은 경기도에 처리하는 거죠. 인천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발생지 처리의 원칙이라고 해요. 아까 생산자 오염자 부담의 원칙인 것처럼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발생지 처리의 원칙이에요. 수도권 매립지 들어보셨죠? 네. 네. 수도권 매립지는 어디 지자체가 뭐라고 하면? 인천 어디 있다고? 네. 아니요. 지자체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 세 군데를 다 매립하는 거 수도권 매립지예요. 그래서 수도권이니까 우리 수도권이 인천, 경기, 서울 이렇게 매립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역 체계예요.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서울시는 매립하고 소각하고 아니 소각이 더 늘려라 매립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너희가 먹고 지저분한 거 왜 우리 동네에다가 저거 하냐. 발생지 처리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철학적 질문이나 아니면 상식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발생지라는 건 뭘까요? 행정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행정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광역시인가요? 아니면 마포구, 종로구, 중구, 예? 구단위예요. 예, 구단위인가요? 우리 부안이나 농촌 소멸지역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돼요. 마포구 구민이 32만 명인가요? 35만 명인가 그렇죠. 그럼 거의 10배인 거예요. 부안군의 면적으로 따지면 부안군이 훨씬 크지만 대부분의 소멸지역은 3만에서 5만 명 사이예요. 그런 적은 인구에 있는 지역과 고시에 있는 지역에 사업에 하실 때 발생지 처리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물에게는 행정구역이 필요 없죠. 남과 북이 필요 없고 중국과 일본, 한국에 대한 경계가 없죠. 첫째들은 러시아부터 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그다음 대만, 필리핀 막 가잖아요. 동물과 철새들에게는 행정구역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할 때 행정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인 1구 1소각장 다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마포구 서울시에 4개 소각장이 있는데 이런 광역 시스템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시면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가 이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발생지 처리의 원칙이냐. 그 다음 또 저게 근본적인 질문도 아니고 그럼 소각장이 필요한 거예요? 소각을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할 수는 없나요? 우리 앞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생활 폐기물 제로 도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데를 쓰레기 제로로 만들기 위한 도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얘기는 뭐냐면 소각장이 제로라는 거죠.
소각장 없이 우리는 쓰레기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잘 던져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답하고 만들어내는 행정 체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죠. 일인 1소각장 하면은 소각장이 많죠. 그러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관료들은 어떨까요? 질문을 바꿔보면 25개 구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 25개 소각장이 있어요. 지금 4개 구인데. 자,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각장 문제. 난리 나겠죠. 민원, 님비로. 예? 어떠실 것 같아요? 25개 소각장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예.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난리 나겠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소각장은 4개 구만 민원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 재활용을 100% 하겠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배우셨을 거예요. 분류 선별장이 필요해요. 그건 동마다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몇 개 동이죠? 나 몰라요. 몇 개 동인지. 예? 수백 개 동이에요. 한 구에 열 몇 개씩만 해도 250개죠. 250개 구예요. 보통 한 20개 동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500개 동을 설치해야 돼요. 자, 소각장은 25개의 민원이 있는 거고, 선별장을 동마다 만들어서 생각하면 500개의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자, 공무원이세요. 예? 폐기물 담당 국장님이세요. 예? 뭐 하고 싶으세요? 예? 뭐 하고 싶으세요? 철학에 따르면 재활용 정책으로 가야 돼. 우리가 앞에 배운 강의에 따르면. 자, 그럼 본인이 국장이, 아버님이 국장이죠. 예를 들면 어머님이 국장이죠. 예? 실질적으로 하기가 예. 어렵죠. 예. 그 민원을 어떻게 담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교육이 필요하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의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폐기물에 한정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 와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먹거리잖아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 그 세금을 걷는 이유는 정부가 그걸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먹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생존권과 관련된 생산을 맞춰줘야 돼. 농업이었죠. 그 농업 생산력을 받쳐주려고 하면 대표적인 소, 그다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비가 필요했던 거고, 그런 생산력을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운영하려고 하면 세금이 필요한 거였죠. 똑같아요. 이것도 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처리 원칙들을 하려고 한다면 500개의 동마다 천별장을 만들어야 돼요. 예? 분류하려면. 근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건 행정인 거예요. 정책 방향을 세우고 그걸 설득해주는 역할들이 바로 행정인 거죠. 관료이고. 나쁜 의미에서의 관료주의는 문제지만 적극적인 행정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은 되게 좋은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행정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거예요. 저희가 소각장 대신에 재활용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적 갈등과 의식의 전환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 성미산에서 이제 교육을 나름대로 프로젝트 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마포구청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라고 하나요? 혹시 그런 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예?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안 잡혔다고요? 예. 그거는 이제 오늘 이후로 한번 생길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배울 때는 배우거나 완전 첫 번째의 출발점들은 그렇게 학습되거나 훈련되기 전까지는 다 개인의 문제 또는 내 이웃 간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5천만 국민들, 그다음 그런 걸 확대하게 되면 바로 그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켜주고 하는 게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 또는 기후적으로 친기후적인 으로 바꿀 건지도 되게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 그래서 먼저 개인한테 물어보고 그다음 가계기업 정부의 비중이 얼마큼 있냐는 그 지름인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1년에 세금 얼마 내세요? 잘 모르겠는데. 예. 얼마 내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혹시 우리나라 평균? 저도 몰라요. 근데 3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평균이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핸드폰이나 뭐 살 때 10,000원, 30,000원 해서 막 불합리하게 받으면 열받잖아요. 옷을 사러 갔어. 근데 갑자기 바가지 썼어요. 협상을 잘못해가지고, 흥정을 잘못해가지고 바가지 썼어요. 예? 가게는 우리 시장 보거나 흥정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맛에 가는 거지만 요새 정찰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없지만 10,000원, 20,000원 가지고 되게 화를 내요. 근데 우리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내면서 1인당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 왜 행정한테 그런 권리를 빼앗기냐는 거예요. 그들한테 우리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죠. 그건 납세자의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부모님이 아직 두 분은 이제 소득을 아르바이트를 하시나?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을 직접 안 내실 거라면 부모님이 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고 그 권리로서 행정한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렴할 의무가 행정한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면 특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생활 폐기물이니까 그런 생활 폐기물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그런 권리로서의 자치시대, 세계 자치시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각장이든 또는 재활용 정책의 선별성을 설치하든 것인 간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 납세자, 그러니까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라든지 안전하고 건강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그런 권리도 있지만 납세자 권리가 제일 커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네? 인권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 권리로서 우리는 분명히 떳떳하게 행정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행정을 요구를 이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가계기업 정부에서는 지방 정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혹시 상권 분립이란 말 다 많이 배우셨죠? 다 아실 거예요. 상권 분립. 이거 질문하면 또 민망해지나요? 네? 행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가 있고 사법권이 있어요. 근데 국회라고 하죠. 지방자치도 상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있잖아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공동의 사업을 벌릴 수 있는 게 의회예요. 그게 이제 국가 단위는 국회가 있는 거고 도 단위는 도 또는 시의회가 있는 거고 구의회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의원들 또는 우리는 구의원들이죠. 서울시 구의원과 그다음 국회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관심을 갖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행정은 독자적인 자기 권리와 운영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예산이나 행정이나 이제 조례 법을 만드는 이제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의회의 권력인 거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바로 그 의회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법,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은 예산권을 미국 의회가 만들어요. 그리고 행정부가 그걸 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거를 의회가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혹시 국회에서 지금 예산 막 심의하고 있어요. 혹시 지역화폐 아세요? 여기는 아실 것 같아서 지역화폐 있잖아요. 지역화폐 내년도 국가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0원이에요. 네. 그리고 과학 예산이 20%인가 30% 깎였죠.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증액시켜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소각장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했어요. 재활용 예산도 같이 증가는, 좀 일부 약간 증가는 했어요. 왜냐면 이 소각장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비중으로 보면 재활용과 관련된 예산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천해도 소각장을 만들면, 만약에 소각장, 우리가 재활용이 앞으로 나가야 할 정책이다. 2030년도, 2050년도 탄소 중립, 탄소 제로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가기 위해서 한데 갑자기 소각장을 만들어요. 그 예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서울시가. 네, 서울시가 요번에 전력 마포구 소각장 1000톤 증액을 하기 위해서 전력 환경 평가를 통과했고 입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지 공고를 했죠. 지난 2주 전인가 그 8월 말에 했어요. 그 다음 이제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 이제 책정이 돼서 지금 공익감사 청구를 했죠. 마포구 그쪽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감사 청구를 했어요. 근데 감사원에서 그거를 감사 이유 없다라고 했죠. 근데 그래서 그 예산을 저도 책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제대로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여성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역사의 발전은 권리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시대나 옛날 200년 전에는 남성 중심으로, 그것도 성인 중심으로 권리가 중심이 다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확대되는 게 남성에다가 여성으로 해요. 아동권으로도 확대돼요. 지금은 환경권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여성에 대한 권리도 아직도 이제 많이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1990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여성부를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주 치꼬리만큼이에요. 여성들이 일자리에 나가고 일자리를 통해서 양육하는 데서의 상대적인 여유로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받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소각장보다 재활용 정책을 쓰려고 한다면 재활용과 관련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 인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활용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큼 쓰여 있냐는 거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게 높지가 않아요. 아까 소각장이 일부 괘씸해서 분화되어 있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소각장 수명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느낌으로 몇 년 될 것 같아요? 10년? 네. 20년에서 30년이에요. 그거는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얘기인 거고 지금이 훨씬 더 기술이 좋아서 30년 이상이 될 거예요, 이제는. 이 얘기는 뭐예요?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30년 동안 연속 태우겠다는 거예요. 예, 연속 태우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30년 동안 재활용 정책을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사이에 시민들이 노력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할 수는 있겠죠. 현 시점에서의 소각장 정책을 바라볼 때 30년 동안 재활용 정책 쓰지 안 하겠다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뭐 서울시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재활용률을 어떻게 높이겠다고 했는데 소각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소각장도 하고 여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지?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소각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계산이 됐나? 궁금한 거예요. 저는 신문 기사만 봤는데 그거 계산이 됐냐 그거예요. 그 계산을 이제 해보면 나오겠죠. 제가 자료 이제 맨 뒤에 이제 보면 이제 재활용률을 계산을 했어요. 보시면 아까 뭐 재활용이 되게 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종로구가 34%, 중구가 26%, 용산구가 54%, 서대문구가 47%, 마포구가 30%예요. 음식물 제외한 재활용률이. 그러면 이 재활용률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한번 다 계산을 해봤어요.
88%면 서울시 기준으로 88 재활용률이 아까 평균으로 낮았다고 했잖아요. 30%에서 5%. 이거를 한 서울시 전체 88% 높이면 소각과 매립을 다 줄일 수 있어요. 안 하고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단순 계산만 하면. 이거는 2011년도 발생량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됐냐 그거예요. 제 계산이 틀릴 수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근데 이거는 공개된 통계치 자료, 서울시 통계 자료에서 음식물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활용률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 생활 폐기물 음식물 제외한 일일 발생량이 8,396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활용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할 건지는 정책 결정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지금 혹시 백지화 투쟁본부라고 해가지고 마포소각장 주민들, 상암동 주민들 중심으로 막 싸워요. 근데 많은 옆에 있는 주민들이 님비 아니냐, 너희들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쾌적한 환경에 살려고 하는 건강권에 대한 권리이기도 해요. 단순하게 그거를 뭐 집값도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나쁜 시설이 사라지면 집값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시스템에서는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출발점은 건강권이에요. 소각장이 저 앞에서 어떤 설명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한 물질 같은 게 하려면 1200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불장난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캠프파이어 한다든지 집에서 뭐 캠핑 가가지고 나무 뗐을 때 어떤가요? 처음에 뗄 때 연기 더럽게 많이 나오죠. 예? 막 고글 끼고도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고글 끼고 막 하잖아요. 그때 다 불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각종 유해 항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옥신은 1200도 이상 고온에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1200도 될 때까지 뭐예요?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기 포식기로 해서 다시 태우는 거예요. 소각장의 원리는 1200 불연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기만 따로 되는 공기만 따로 또 공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해서 불 쪽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끝장인 거죠.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통계학적으로 뭐 100년에 또는 뭐 10,000년에 한 번씩 나고 나는 사고 확률이 매우 낮지만 그 얘기는 10만 년마다, 10,000년마다 한 번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위험률이 그만큼 낮다는 거지 시점이 10만 년 또는 10,000년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기술인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체 가능한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대체 가능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건강권에서 특히 화학물질이나 안전권을 얘기할 때 하는 주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대체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불확실성을 지우는 대체 기술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생태 소율성. 단순히 100원 투자해서 10,000원 벌어들이는 훨씬 더 그게 아니라 100원 투자하더라도 환경 압력이 낮은 생산량은 그 효율적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생태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을 바꾸는 주요한 요소와 철학적인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이런 효율성이라는 개념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생태적 효율성이라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적 효율성 속에서 우리가 폐기물을 문제를 바라보면 또 다른 거죠. 아까는 우리의 주체의 문제로 봤지만 이 문제를 과학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또 하나 다른 요소 하나 있죠.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소기업이냐는 거예요. 소각장은 대기업인가요? 중소기업인가요? 소기업인가요? 소각장? 응? 아니, 대기업이에요. 네. 현대건설이 만들고 코오롱건설 같은 데도 만들고 그래요. 대형 건설 업체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자원 재활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노동집약적이에요. 그리고 다 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 규모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생태적 효율성이냐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자치라는 개념에서 보면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함께 건강권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러한 철학과 원칙들을 가지고 행정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폐기물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쓰레기의 역사부터 이제 처리하는 방식. 그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거지만 그거를 포괄하고 감싸는 것들은 이런 철학과 원칙들. 오염자 부담의 원칙, 사전 예방의 원칙, 발생제 처리의 원칙, 그다음 건강권, 납세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더 호혜적인 경제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이 폐기물은 자연과 인간이 직접 맞닿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설정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돌아가는 것은 대기로 가잖아요. 소각을 하면 대기로 가고 매립을 하면 땅으로 가죠. 그리고 재활용하면 그 속도를 늦출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마지막 어떤 물질 순환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폐기물 문제를 보면 좀 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해요. 소각장이 아까 3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앞으로 30년 뒤에 태어날 우리 미래 후손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쓰레기 자치 시대로 넘어가면 아까 대충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 예산, 법, 제도, 조례, 그 다음 행정이에요. 나쁜 관료만 있지 않아요. 좋은 관료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좋은 관료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인가는 시민의 역량인 거예요. 잼버리, 이제 새만금 잼버리 사태 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댓글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기뻤던 게 뭐였냐면 막 그 정치적 공방을 했어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화장실 만드는데 2년 걸리냐 그랬어요. 잼버리의 핵심적인 문제 화장실 욕실 문제였잖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를 매립해서 거기 원래 숲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복토를 해서 1.5m 복토를 해서 숲을 해서 그늘 만들기로 했어요. 한번 그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1.5m 흙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을 몇 개 정도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새만금을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새만금을 지금 매립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리산을 3번 메꿔야지 갖다 메꿔야지 매립량이 끝난다 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어요. 그 잼버리를 모기가 안 나오고 물이 저수지 않으려면 복토를 1.5m 하려고 하는데 그게 변산반도에 있는 산을 깎아야 돼요. 못 깎은 거예요. 즉 생태적 재앙이었던 거예요. 한편에서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멀쩡한 갯벌을 매립해가지고 거기서 천이 과정이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모기떼들이 많이 온 거고 그걸 역습을 한 거죠. 그 터무니없는 외국 아이들이 이제 외국 학생들이 이제 고생하신 거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행정이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싸우지만 공무원분들하고 많이 싸우는 직업이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많이 싸우지만 관료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한번 시스템이 구축돼서 굴러가면 멈추지를 않아요. 그 방향이 맞으면 굴러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굴러가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경운동을 하거나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되게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또 주민 참여 입장에서 보면 못하는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소통과 어떤 갈등 관계를 통해서 이제 좁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료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환경부 직원들은 별로 저 거짓말 한다고 막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맨날 국회에 있으면서 환경부를 나쁜 놈이라 맨날 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굴러가면 정말 환경적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이제 흘러가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주민자치 시대에 자치 시대의 가능성을 본다는 거는 관료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권리를 행사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갈등 구조를 만드는 거지. 이거 뭐 그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봐야 되고 예산을 봐야 되고 제도를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이제 조례, 마포구의 이제 조례들을 쭉 먼저 보면 기후 환경 조례가 없어요. 마포구에는요. 그 다음에 폐기물 조례는 있죠. 그럼 폐기물 조례나 관련된 조례들, 그 다음 이제 참여예산 조례라는 게 있어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포구의 예산들을 주민이 원하는 형태로 예산을 구성하자는 안들이에요. 근데 그게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조례를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적절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을 뽑거나 행정을 바꾸거나 또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조례를 발의하는 방식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나아진 그 폐기물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재활용 관련된 조례라든지 일반 폐기물 조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촘촘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교육에 관련된 조례도 있긴 한데 되게 이제 취약하죠. 구체적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걸 강제로 할 건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전처리 시설 같은 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학교에 왔으니까 의무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죠. 환경 교육과 기후 교육, 그다음 노동권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이제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건강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실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지역 상품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소상공인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포구에 그 시장 있잖아요.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월 뭐 1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상품권으로. 근데 그거는 시장에 가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비를 제약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공생애, 호혜적인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사용한 게 지역에서 다시 재투자돼가지고 그 재투자된 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역할이 지역화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예산이 없어요. 그럼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라지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산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례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국비를 지원받고 있죠. 국비가 끊기는 거예요. 그럼 반토막이 나요. 어디는 5대5, 어디는 뭐 7대3, 6대4이래요. 근데 이제 국비를 그렇게 끊어버리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저는 예산 감시를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 감시. 왜냐하면 우리 회계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업 내용을 보면 관점이에요. 우리가 소각장이 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재활용 예산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 철학 없이 똑같은 예산을 봐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소각장 예산이 5배 높아. 재활용 예산보다. 아니면 10배 높아. 그러고만 알지 그게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적어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소각장보다는 재활용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재활용률을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탄소 제로가 되는 2050년도까지 우리는 쓰레기 제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예산에 반영됐냐는 거예요. 그럼 예산은 중기재정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5년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정책 방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내용을 보면 아까 그 여성 정책은 있는데 여성에 대한 노동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없어요. 또는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법이 있는데 예산도 없어.
또 법과 예산이 있는데 담당자가 없어. 그냥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은 100억인데 다 찢어져요. 그 100억 찢어지면 1억이죠. 1억은 되게 큰 돈이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큰 돈이 아니에요. 사업자 규모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주체의 행정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는지를 꼼꼼히 이제 보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자치 시대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행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지, 그다음에 이제 시의회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시키게 하는 정책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활용 정책이 우수하고 필요하다라고 뭐 기후위기 시대, 기후생태위기 시대, 불평등 시대에 그 재활용 정책이 필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정책적으로나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사들 많이 보셨죠? 분명히 그 소개하셨을 텐데 홍수열 박사님이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막 집에서 열심히 분리수거해도 혼합해서 다 분리하잖아요. 그럼 막 그 얘기 들으면 화나지 않아요? 네? 우리 열심히 막 분리했는데 한 차에 다 불러서 나중에 그 분리수거 다시 아무 의미 없는 거. 또 그 안에서 또 보면 우리가 제대로 분리수거 안 해가지고 또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예산을 행정 분리수거하는 예산을 그런 사람들 다 분류해서 예? 그런 노동 인력들이 더 많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노력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근데는 폐활용 다 버렸어요. 근데 폐활용 분리수거함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형광등에 있는 수은, 지금은 없지만은 이제 수은정 등이나 그런 이제 그 유해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깨트려서 운반을 해요. 상상이 가요? 형광등 깨트려서 하면 그 안에 다 형광등 안에는 유해 물질이 다 방출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걸 운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안 깨지게 운반해야 되잖아요. 운반 업체 입장에는 어때요? 예? 그러면 그거 부수면 저거 공간 저거 지금 형광등 이러고 하면요, 저거 부수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 하면은 운송비가 엄청 많이 들죠. 이 건설업체들은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하더라도 그 시스템이나 내용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몰래 부숴가지고 운반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가가 비싸야 돼요. 운반하는데. 건설업자들도 처리하는 비용을 하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0,000원 주고 움직이는 거고 100만 원 주고 움직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적정 운반량 운송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은 부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생산자 책임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산자가 생산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반영시켜서 폐기물까지 반영시켜서 가격을 책정해야죠, 원래. 근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냐?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생산 단계의 형광등 같은 경우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폐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다 운전 수거해 가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도시광산이나 말 혹시 강의에서 들으셨죠? 도시광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닐은 도시광산이 아니잖아요. 예, 플라스틱도 이제 도시광산 개념으로 이제 기술 발달에 일부 이제 가능한데 전자제품은 다 도시광산인 거예요. 각종 고게 히토류, 우리 핸드폰에 있는 히토류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아주 재미있는 건데 뭐 삼성전자, LG전자, 만도전자의 상무 이상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그 수거 업체를 하세요. 그래서 그 업체들은 다 또 그 라인이 있어요. 정관 예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비리가 있으면 이제 정관 예우가 되는 거고 잘하면 이제 효율적인 거로 되는 거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아주 나쁜 사례가 경험을 했죠. 근데 그런 식의 그
이 업체들, 산업체들이 어떻게 이 문전 수거 시스템에서 가져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아까 지역 내에서 다 순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거 업체를 대기업이 가져가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 사회적 기업, 뭐 폐기물 사회적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이 수거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형태의 폐기물 정책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유가성이 높은 폐가전에 대한 시스템들은 특정 업체들이 다 과점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들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과 실제 작업장에 있어서 유가성들을 가져가야 돼. 맨 처음에 그 문전 수거할 때 가장 반대했던 고물상이에요. 그리고 폐지 짓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왜냐면은 폐지 신문지 저거보다 사과 박스로 되는 구리 한 박스가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다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스템들을 뭐가 효율적인지, 경제적 효율성은 지금 시스템이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코해적인 경제를 생각하고 저소득층들이나 그런 일자리들을 지역순환 경제 차원에서 보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물과 관련돼서도 제가 아주 단편적인 거지만 그런 거고, 또 하나 우리 많이 아는 것 중 하나가 전기차 있죠. 자, 전기차도 배터리잖아요. 대형 배터리예요. 우리 지금 태양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가정용 우리 있을 때 배터리잖아요. 충전이 안 되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동차 수명이 뭐 20년인지 10년인지 또는 사고 나서 폐차 처리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자동차의 폐배터리를 가정용 태양광 저축 배터리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태양광 다 설치하죠. 그거 한 2대만, 그 전기차 한 2대 정도만 있으면 우리 작은 연립주택은 충분히 충전이 돼요. 자, 근데 이거 가장 반대할 데가 어디겠어요? 대형 발전사죠. 그러니까 폐배터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순환경제를 얘기해, 자원순환 더 큰 얘기인데, 하나의 이제 경제 시스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활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자원 시스템으로 보면 대표적인 예가 배터리예요. 자동차 배터리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가정용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가장 지금 태양광의 문제점은 저장이에요, 저장. 그러면은 그 산업의 시스템을 환경부라든지 산업부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또 한 20년, 10년으로 봐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 배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거니까 나와요.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 도심지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중견기업이라든지 중견기술 정도, 아주 고급 기술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생태적 효율성이냐 경제적 효율성이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전체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식의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산업계나 건설 폐기물 뭐 그런 거 간단히 다뤘지만, 이런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제 자치시대에서 어떻게 이제 볼 거냐는 아까 그런 감시 능력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알 권리란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재활용률 이렇게 계산했는데 서울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활용률의 기준도 음식물 빼고 못 빼고 다 다양한 형태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에 대한 알 권리가 없으면 마을과 마을을 엮는 이 구라고 하는 이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정책적 효율적인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정부도 비공개예요. 대표 마포소각장이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소각장의 어떤 이 공개 자료나 알 권리들을 어떻게 이제 실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도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치라는 말이 딱 들어가니까 자치 시대의 가능성이라는 말은 정치이란 말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상권 분립을 생각하셔야 되고, 상권 분립에 따라서 그 주체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상권 분립 안에서
이게 경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가계 기업 정부들이 있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들 속에 이 폐기물은 어떻게 있는지, 짧게는 뭐 10년, 길게는 3, 40년, 40년 뒤에 우리 미래 세대,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바로 이 자치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과 이 지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들을 행정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이제 여기 학생들이시고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한번 구청장님이나 그 담당자 한번 인터뷰를 해보시고 서울시 관계자나,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하시면은 그 시 관계자나 뭐 국책연구기관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시면 의외로 좋은 아이디어, 또로 정말 답답한 경우도 보실 거고, 아 이래서 관료가 욕먹구나 사례도 보지만 되게 좋으신 분도 많다. 그러면 이제 각 분야별로 제도를 봐야 되는, 아까 이제 폐자원, 폐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시장에서 그 태양광과로 전환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 안에 이제 중견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초기에 시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장이 초기에 시장이 정착되지 않아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초기에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큰 단위가 하나가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 우리가 생활 폐기물로 오게 되면 생활 폐기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그거에 대한 투입량을 많이 해야죠. 짧게는 이제 일회용품을 쓰지 않게 하거나, 또 그 일회용 컵 쓰더라도 그 안에 코팅제에 따라서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이 코팅되지 않는 일회용 컵을 착용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의 책임이냐면 그게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부가 뭐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서 얻는 이익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하게 하려면 시민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아까 알 권리부터 해서 납세자의 권리, 건강권의 권리, 여러 가지 권리에 기반해서 물어야 되고 책임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정부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거기서 오는 이익과 수익을 누가 가져가냐는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소비자가 안 사면 되죠. 그럼 소비자 책임이죠. 생활 폐기물 같은 거 안 사면 되잖아요. 왜 종이컵을 쓰고 왜 일회용을 씁니까? 그거 뭐 정말 그 사람 책임 아닌가요? 생산자는 아무렇게 만들어내고, 예? 다양성이라는 조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소비자의 다양성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고급스러워서 상위 1%도 저소득층가 쓸 수 있는.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어떻게 되면 화학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거는 일단 작업장 노동자지만 저소득층이에요. 아까 코팅된 재료들을 사용하는 건 저소득층들이에요. 화학물질이 더 많이 노출되죠. 우리는 그거를 용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은 소비자 책임이죠, 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는 논쟁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최고의 이익을 누가 보냐는 거죠. 저의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제도화, 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굳이 저는 이제 뭐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수익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0대고, 여기는 10대고, 저기는 20대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사회적 책임이 더 큰 거죠. 50대라는 나이가. 근데 동일한 인간 시대, 동시대에 있어서 에너지 충용이 제일 많잖아요. 젊으니까. 에너지 많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노예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고 이제 발뺌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저한테 묻는 거는 50대가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 사회적 책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권력과 권한과 책임들은 50대에 있는 남성,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럼 이제 그런 책임감들이 어떻게 부과되냐는 거죠. 상대적으로 10대들한테는 우리는 그런 책임을 묻지 않죠. 그러면 사회의 어떤 경제 시스템과 안정된 시스템은 누구의 수익이냐는 거죠.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냐는 게 저의 관점인 거고.
근데 반대로 제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정부에 대해 더 책임지는 것처럼 가장 효과적으로 환경운동에 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시민운동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작게 실천하시는 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의회를 선택을 한 거고 의회를 통해서 아까 뭐 생태 전환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전환, 소비 전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 3대 전환을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고 싶고 탈성장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의당에 있긴 하지만은 사회 생태 국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아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거를 사용해야지 삶이 윤택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철학들이 심어준 거죠. 근데 그 너머에는 생산을 초비하고자 하는 생산제일주의가 남아있다,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저거 하는 거죠. 우리 행복지수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게 부탄이잖아요. 불교국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근데 GDP로 보면 되게 낮은 국가죠. 뭐가 더 좋냐는 거죠. 그러니까 굵게 오래 살 거냐, 짧게 오래 살 거냐, 굵게 오래 살 굵게 오래 짧게 살 거냐, 행복하게 짧게 살다 죽을 거냐, 아니면 뭐 자본시대에 그런 척하냐, 그런 철학적 논쟁도 있잖아요. 같은, 예, 혹시 그러면 제가 쓰레기 자치 시대는 가능하냐? 1시간 반 해놓고,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쓰레기 자치 시대는 가능하냐? 너무 뭐 주섬주섬 제가 막 떠들긴 했지만은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 고민을 해보실 텐데 자치 시대 가능한가요? 쓰레기 자치 시대? 아니면 바꾸면 쓰레기 제로 시대는 가능한가요? 예, 당연론죠. 예. 자, 그럼 질문을 더 드리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030년? 50년? 예? 넷째로 2050 안에 해야 아, 50 안에? 2050년?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자치 시대 가능하냐? 뭐 가능하다라고 믿는 게 믿음부터 시작이라, 믿으면 이제 하늘이 열리리라 우리의 길이 밝아지리라.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어떤 그 불확실성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믿음이 또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구석기 시대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뭐 오기 전에 딴 분하고 얘기했을 때 이 핸드폰이 있어요. 휴대폰이. 이 초기 시대 40년대 50년대 컴퓨터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집 한 채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그 작동하는데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였다고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막 정전 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럼 그때 그 컴퓨터와 40, 50년대 컴퓨터의 에너지 소모량과 이거 휴대폰의 에너지 효율성을 보면 어떤가요? 저는 구석기 우리의 암암리가 된 게 뭐냐면 그런 일상적인 비유들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제가 40, 50년도에 그런 대형 컴퓨터 보면 이게 훨씬 효율적이죠.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때만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5대, 6대가, 7대가 필요한 거죠. 저기 촬영하신 분까지. 그럼 7채 집만한 컴퓨터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채팅도 못 해요. 문자도 못 보내고. 자, 그러면 우리의 비유와 상징들 때문에 저는 구석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탈성장이 뭐냐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점 몇 프로예요. 물가 상승률은 훨씬 높죠. 그럼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성장 제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이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암암리에 보이는 습성과 관습과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컴퓨터 대신에. 근데 그게 기후와 생태위기 또는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기술적인 만능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이렇게 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 하나인 거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 제도는 결국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10대, 20대,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폭이 다 다르지만 그 폭이 다른 만큼 깊이도 다른 만큼 더 이게 튼튼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최근에 들었던 말인데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말이 뭐였냐면 저는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그 10대 분의 뭐 가정 형편이나 뭐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가 살았을 때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또는 저소득 국가였고. 근데 지금은 탄소 배출을 4에서 6위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경제 규모까지 해서 선진국이 됐고 물질도 되게 풍요롭게 사는 세대거든요. 근데 그 분이 20대 초반이었던 그분이 이제 얘기했을 때 자기는 단 한 번도 저소득 국가나 개발도상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삶에 대한 태도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나 생태위기의 절박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기란 말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속기라는 말에는 저는 암암리에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저소득도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이 경제 성장률을 왔을 때 물질 소비량. 근데 제가 느꼈던 그분하고 얘기했을 때 20대 초반에 때 부분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30년 뒤에 기후위기가 가지고 있는 생존의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이냐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시민의 실천 과제라고 봐요. 그게 일상적인 생활적으로 오는 게 쓰레기와 전기인 거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기후 문제에 접근하는 거는 저는 전기하고 쓰레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 속에서 정치적 요소가 어떻게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역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상권 분립이라는 형태에서 국민의 주권, 이 국민의 주권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 건지를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서출발은 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지만 뭐 개인의 실천력이겠죠. 그렇지만 분리수거를 제일 안 하는 사람인데 여기 안에서 제일 비효율적으로 하지만 또 의회에 가서는 또 전투적으로 잘 하고 있다. 자기의 영역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 또 사회 생태 국가로 가는 것, 생태 전환으로 가는 출발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네 번째 강의를 다 들으시면서 그런 기회가 좀 이렇게 지혜가 모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